사랑의 언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는 언어는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는 배워야지만 상대방과 그 언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바른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을 배워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5가지 사랑의 언어,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는 게리 체프만 박사님께서 실제로 부부들을 아주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그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부부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보니까 언어가 다른데 어떤 부부들은 그 언어를 알고 맞춰가는 노력이 있는 부부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더라. 그래서 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우리 부부 관계가 튼튼하고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있어야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거든요. 자녀를 양육하면요. 자녀가 딱 나오면요. 엄마는요.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되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나는 굉장히 본능적으로 자녀에게 집중하게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난 남편 먼저. 그러니까 자녀 먼저가 아니고요. 항상 아내는 남편 먼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예쁘고 멋지고 우리 아기가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 아기를 낳아준 아내 먼저. 그래서 부부 관계가 건강해야지 행복한 가정 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고 자녀에게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는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언어를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언어를 발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내가 생각할 때, 상대가 이럴 때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아요. 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이럴 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우리가 5가지 언어라고 했는데 이 5가지 언어 중에서 상대방이 나한테 어, 주로 많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사랑의 언어를 많이 사용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언어는 배우는 것이고 상대방의 언어를 이렇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사랑은요. 모든 인간에게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된다. 내 안에 사랑을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게 내 안에 네가 나를 사랑해 줘야 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본능적이에요. 본능적인 거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감정이나 생각보다는 내 욕구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내가 만약에 사랑의 언어가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계속 요구하게 되고 왜 이렇게 안 해주는 거야? 라고 이렇게 불만을 갖게 되고 그 불만이 나중에는 서로를 이렇게 소원하게 만들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자녀를 낳으면서 그전에는 굉장히 좋았던 관계가 자녀를 낳으면서 점점 멀어졌다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는 우리 다음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사랑은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요. 옛날에 우리 연애할 때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발견하고 알려고 하고 같이 막 참여하려고 하고 그렇게 막 도와주려고 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됐고 굉장히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부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라
서로를 위한 사랑의 언어에 내가 충실하고자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게리 체프만 박사가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제시를 했고, 나중에 자녀들이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되면 자녀들에게도 또 사랑의 언어가 이 5가지로 있어요. 그걸 파악하는 방법을 알면 그 자녀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 또 배우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는 이 사람은 이걸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 없이 사랑의 5가지 언어는 인정하는 말, 그리고 신체적 접촉, 그다음에 함께하는 시간, 그다음에 선물, 그다음에 봉사. 그럼 한 가지씩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는 말, 말을 통해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뭐 어떤 말이냐? 나를 칭찬해 줄 때, 또는 나에게 고맙다고 해줄 때, 또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 수고를 알아봐 줄 때, 또 내가 좀 의기소침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두려울 때 나를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거. 네, 또 온유한 말이나 뭐 겸손한 말, 나에게 무언가를 바라거나 부탁할 때 나를 생각하면서 말투나 또는 단어에 굉장히 신경 쓰면서 할 때. 근데 이 인정하는 말, 뭐 칭찬의 언어, 감사의 언어 이런 거 몰라도요. 사실 이 반대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인정하는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인정하는 말과 반대는 뭐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비난하는 말, 그리고 판단하는 말. 당신 맨날 뭐 그렇지. 야, 니네 집이 맨날 뭐 그렇지. 뭐 이런 거 정죄하는 말.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너 때문이야. 또는 명령하는 말. 이거 안 해놨어?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본질상 기독교가 참 편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요, 배우지 않아도 비난하는 거,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변명하고 또 이게 명령하는 거 이런 것들 되게 우리는 잘 하거든요. 근데 못하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언어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칭찬해 주시고 기회를 다시 주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좋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배우자가 사랑의 언어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이다라고 한다면 말을 할 때 말과 말의 뉘앙스, 단어를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저는 말 자체를 잘 못해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말을 저한테 잘 하시지 않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책을 읽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도 쉬운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 같은 걸 읽으시면 굉장히 훌륭한 표현들이 있어요. 좋은 문구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따로 조금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말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예. 이게 나한테 없는 언어예요, 이게. 예를 들면 내가 내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 없다. 낮다, 순위가. 그러면 이거는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영어 단어 외우듯 이거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사를 해라 또는 어디에다가 이렇게 좋은 문구는 옮겨놔라. 아이디어 노트처럼 일할 때 필요한 노트처럼 이걸 했다가 카드를 쓸 때 또는 나중에 아이들 도시락을 싸는 일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가끔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갈 때 김밥이나 뭐 가져갈 때 그때 어떤 문구를 쓸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노력하지 않는 게 사랑은 노력하는 건데 내가 인정하는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라고 생각하는데 자녀는 인정하는 말이 그 사랑의 언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걔는 어떤 것보다 부모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예요. 그런 아이에게는 그냥 엄마가 맛있는 뭐 도시락 준비해서 보냈으니까 알겠지라고 하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면 저희 부모님은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한 번도 혼밥이라고 하죠. 그냥 어제 먹던 밥을 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에게 사랑의 언어는요, 봉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한 5분, 10분 더 자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 맨날 저에게 쎄밥을 해주시면서 바로 한 그 따끈따끈한 밥을 먹이시면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나중에 제가 이게 우리 엄마의 사랑의 언어였구나라는 것을 알았지 저는요, 제 사랑의 언어는 봉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무뚝뚝하신 분이라서 제가 나중에 결혼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엄마는 왜 나한테 그렇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나는 지금도 스킨십이 너무나 어려워요. 나는 나중에 자녀 낳으면 결혼하기 전에요. 자녀 낳으면 내가 사랑한다는 얘기를 잘할 수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래서 언제 했냐라고 했더니 너가 너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네가 직장 생활할 때, 난 너한테 맨날 쇠밥을 해주면서 대신 사랑한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말 듣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거든요. 난 왜 그렇게 쇠밥을 해주는 거야? 난 밥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그냥 가고 싶은데 그게 저희 엄마에게는 사랑의 언어였던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라, 기억하라, 그리고 옮겨라, 그리고 들려줘라. 간지럽더라도 들려줘야 돼요. 왜냐면요,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 들었다고 하는 많은 부모님들이요,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 못합니다. 안 해요. 반대로 스킨십도 마찬가지예요. 아빠에게 딸이 많이 안김을 당하거나 당했다는 게 표현이에요. 포옹을 많이 경험했거나 그런 스킨십이 좀 풍성하지 않았으면요. 딸들이요. 나중에 자녀를 낳잖아요. 아들 낳았다. 스킨십 잘 못해요.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왜 칭찬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인정하는 말하고 격려하는 말이냐? 이 말들의 특징은요. 사람을요 살리는 말이에요. 네가 뭘 했기 때문에 좋아가 아니고요. 네가 내 아들이어서 너무 좋아. 이 말은요. 부모만이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다른 모든 직장 생활 하셔서 다 아시잖아요. 다른 데는요. 능력이에요.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네가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써주는 거지 네 존재 자체가 좋다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가정만이 네 존재 자체가 네가 내 아들이라서 내 딸이라서 너무 좋아.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은 교회랑 가정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말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왜 해야 되느냐? 영혼을 살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말을 들은 아이는요, 바깥 세상에서 얼마나 비교와 판단과 또 정죄와 비난이 얼마나 많아요. 이겨야 되고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도 다시 집에 오면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못하더라도 노력해야 된다. 상대방의 언어가 이것이라면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요. 서로를 향한 가장 인정해 주는 말은 제 생각에는 서로를 향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남편에게 딱 한 가지 고마운 게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것을 저는 딱 한 가지 물론 고마운 거 많죠. 그러나 가장 만약에 위대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남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내가 정말 어떤 상태인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향해서 인정해주는 가장 귀한 말은 기도해주는 말이다. 그래서 기도로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는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릴 때 우리 가정이 얼마나 건강해질까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왜 특별히 잘 들으셔야 되냐면 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반대하고요. 우리가요, 과업 중심, 목적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이제 좀 컸어요. 크면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설거지하면서 뭐라고? 뭐라고 하면서 이제 뒤통수를 보여주면서 막 해요. 이런 것은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여보 나 미용실 갔다 올 테니까 애 잘 보고 애랑 잘 놀아줘. 알아서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빠는 소파에서 핸드폰 가지고 놀고 있고요. 아이는 혼자 소파 밑에서 뭐 예를 들면 책을 뭐 가지고 놀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인형을 가지고 놀거나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건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만 하는 게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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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근데 아내가 예를 들면 엄마가 지금 설거지하고 있어요. 물 틀어놔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을 이제 틀어놓은 거를 내리고 누구누구야 엄마가 지금 설거지하고 있는데 엄마가 지금 가서 너 얘기를 들어줘야 돼? 아니면 조금만 기다려줬다가 엄마가 설거지 마치고 너한테 가도 될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는요,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아, 함께하고 있구나. 아이들은요, 다른 거 생각을 못 해요. 아까 전에, 그러니까 대상형 속성을 제가 이제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 아이들은요, 지금 자기중심성이 뭐냐면, 아이들은 자기 눈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내 욕구,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기적이어서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배려 같은 것들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야, 지금 내가 설거지하고 있잖아. 아빠 지금 뭐 예를 들면 주식 보고 있잖아. 조금만 아이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엄마가 나한테 화냈다. 기분 나빠했다. 아빠가 지금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이런 것만 기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굉장히 과업 중심, 목적 중심으로 이것도 해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엄마 이거 빨리 하고 같이 쉬려고 라고 이야기해봤자 아이는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다 빨리 하고 빨리 쉬고 빨리 같이 하려고 하는 좋은 의도가 있지만 결국에는 함께하는 시간을 놓친다. 그래서 굉장히 자주 하는 실수다. 함께하는 시간은 그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함께 무언가. 그렇다고 아이가 와서 같이 설거지를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채고 놀아달라는 시기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10년이라고 하면요. 아주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부모를 귀찮게 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은 충분히 우리가 부모로서 놀아주고 함께하는 시간을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막 힘들 때요. 저도 공부하면서 사역하면서 막 되게 힘들고 피곤하고 막 이럴 때 막 놀아달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게 질적 시간이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되게 뭐 7시에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저녁 먹고 뭐 8시 되잖아요. 설거지하고 뭐 그럼 이제 씻고 8시 반 정도 되면 아이 데리고 이제 밤에 놀이터 가는 거예요. 이게 아파트 앞에 있는 놀이터 가서 아이랑 30분 또는 1시간 놀아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 인간 우지연에게는 나올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목적적이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 시간에 다른 걸 하면 더 많이 할 텐데 라는 생각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함께하는 시간은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밤에 놀이터라는 공간에는 아이와 저만 있는 거죠. 때로는 남편이 있고 셋이 있는 거죠. 그럼 아이와 낮에는 시간을 같이 못 해줬지만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채워줘야 된다. 그러면 맞벌이를 하시더라도 아이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어릴 때는 눈을 마주쳐 주는 거. 대부분 뒤통수로 말하고요. 그리고 제일 많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게 뭐냐면요. 부모님들이 그 설거지 하시거나 다른 일 하시면서 아이를 TV 앞에 또는 그 컴퓨터 앞에, 휴대폰 앞에 두는 거예요. 자폐증이 가장 많이 걸리는 확률이 그거예요. 여러분 자폐증이 뭐냐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건데 뇌가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굉장히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기를 볼 때, 얘가 재밌나 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뇌는요, 다양한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 대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책을 뭐 여기에다 1,000권을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판촉물 행사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내가 무언가를 활동을 할 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아이를 위해서 휴대폰이나 뭐 잠깐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 거 이제 생각 못하고 계속 틀어놓거나 영어 틀어놓거나 막 이렇게 하면서 공부한다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경우에는 아이에게 굉장히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읽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역할을 또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만약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계속 집에 있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이가 너무 좋은데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를 돌봐주시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도와줄 때 책을 차라리 이 세 권을 좀 읽어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거나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다 읽어주기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책을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그렇게 그 다음에 아이들이 원하는 신체 언어가 있어요. 신체도 언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단어 사용하는 게 풍성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 언어, 신체가 어떤지 왜냐면 감정을 신체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기분이 나쁘면 막 머리를 벽에다 이렇게 하는 것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가장 간단한 건 그런 거잖아요. 발 구르기 막 아이들 화나면 그렇게 하거나 그래서 신체 언어를 보면서 아이들의 감정을 읽으셔야 되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부부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너무 아이한테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부모님에게 잠깐 맡기고 두 분만 하시는 함께하는 시간을 서로 갖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고 필요하다. 이게 왜냐하면 진짜 이렇게 대화하거나 서로의 감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거 했냐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피곤하고 해야 할 일들이 되게 많고 설거지가 많고 막 그렇거든요. 아이는 계속 요구하고 또 소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힘들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는데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세 번째는 이제 봉사예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거 했잖아 이게 아니에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봉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편분은 건조기를 아내에게 사주고 빨래를 일체 도와주지 않는 걸로 합의를 본 집도 있더라고요. 좀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가 건조기 사줬잖아. 그리고 빨래를 이제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분 좋으면 내가 설거지 해주고 내가 뭐 요리해주고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할 때 해주는 것. 저는 사랑의 언어가 봉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어, 그러니까 저는 상대가 나를 위해서 봉사해 줄 때 저는 사랑을 느껴요. 그러니까 같이 사역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럼 얼마나 그렇겠어요. 시간 차이가. 그런데 저는 더 빨리 한 30분 정도 오고 그러니까 제가 더 많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불만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한 거죠. 제 사랑의 언어는 봉사인데 나는 당신보다 지금 청소를 많이 했잖아. 당신보다 지금 요리까지 했잖아. 난 너무나 힘들어 이런 것들을. 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가요. 저희들은 이제 항상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아이를 이제 유치원에 맡겨두거나 이제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그러고 올 때 아이한테 너무나 미안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매일 한 가지씩 작은 선물, 진짜 아주 작은 선물, 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선물이지만 그것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행복했는지 아이의 감정을 물어보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아이가 어, 우리의 얼굴을 보지 않고 우리의 손에 뭐가 있는지만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상대방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 부모니까 또 부부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때때로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지에 대한 그런 게 손만 보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것이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그 손만 보게 되면 감사가 사라지고 되게 상대방을 이렇게
일꾼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이제 사랑의 언어를 하기 전에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불만이 많았구나. 반면 저희 남편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빨리 이것을 설거지하는 게 저는 이제 봉사잖아요. 설거지하고 저는 쉬고 싶은 거예요. 저희 남편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 밥을 먹고 나서 신혼 때 밥을 먹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고 옆에 앉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앉아서 뭐 하는가 했더니 그냥 옆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옆에 앉아 있으라고 한 30분을 이제 저는 이제 인내를 한 거죠. 근데 30분 후에도 계속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함께 그냥 앉아서 테레비 보거나 같이 이야기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저는 봉사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빨리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설거지를 해주고 같이 앉으면 안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언어의 차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인제 이걸 발견한 다음에 우리가 서로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발견한 다음에 나를 위한 또 너를 위한 봉사 리스트 있잖아요. 뭘 먼저 해 주면 좋을지. 그러니까 저는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뭐였냐면 '나는 맨날 왜 당신한테 이걸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했어요. '알아서 딱딱딱 보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알아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는지 리스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처음엔 많은 문서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스트를 해서 '이건 먼저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서로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래도 '이게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됐다. 네 번째는 선물이에요. 선물도 사실은 인제 음 선물도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줬다기보다는 선물 자체가 기분 좋은 거는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했구나.' 이것 때문에 되게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줬던 편지나 작은 것도 이 사람이 버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있는 경우, 예. 또는 그 내가 그동안 준 선물들 중에 몹시 기분이 좋았던 것들을 한번 적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은 게 있는지.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지,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게요. 아이를 낳기 전에 이벤트가 없었어도 저희는 상관이 없잖아요, 어떤 커플 같은 경우엔. 근데 그러면 아이에게도요. 아이는 이벤트를 기대하거든요. 근데 이벤트를 안 해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나는 선물이 사랑의 언어가 아니어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배우자가 또는 자녀가 내가 준 거를 너무나 좋아해 가지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선물이 사랑의 언어거든요.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도 너무 좋아해요, 뭐 하나 주면. 그러면 그날 밤은 꼭 걔를 가지고 자요. 예. 손에 꽉 쥐고 자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아이에게는 뭘 준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최근에 서로 무엇을 주었는지, 예,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제 신체적 접촉 스킨십인데요. 어 많은 학자들이 스킨십을 전혀 하지 않고 자란 아이들보다는 많이 안아주고 뽀뽀해 주고 그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라는 건데요. 정서가 왜 중요하냐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지 따로, 그러니까 지식 따로, 기억 따로, 감정 따로가 아니고요. 오히려 정서가 두뇌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스킨십 이렇게 많이 쓰다듬어 주고 안아 주고 그런 것들을 경험한 아이들은 공부할 동기나 또는 무언가를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스킨십이 없었던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사회성도 굉장히 놀랍게 잘 건강하게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킨십은 정말 그 신체적 접촉은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굉장히 그 사랑을 표현해 주는 강력한 도구예요. 그래서 손을 잡아 주거나 어깨 동무를 해 주거나. 그런데 때때로 부부지만 이 스킨십이 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서로의 관계에 나는 이게 좀 싫은데요." 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어 그 이제 자녀가 4 명이었는데요. 이 집사님은 스킨십이 너무 싫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아기도 있고 아이들이 막 와서 엄마 막 만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엄마니까 또 아이가 만지는 게 당연한데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롭다고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남편은 그 사랑의 언어가 신체적 접촉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녀는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와서 포옹하고 뽀뽀해 주고 예 막 이렇게 얼굴 막 비비고 막 이런 식으로 사랑을 전하는데 엄마는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혹시 어렸을 때 어 어 어떻게 그 부모님과 어 그런 이렇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인제 이야기를 해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목회자 그룹 중에는 어떤 아이를 입양한 가정이 있어요. 아기 때 입양했거든요. 12 개월 전에 입양했어요. 그런데도요 이 아기가요. 어 12 개월 전에 입양을 했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뭘 기억하겠어. 엄마 뱃속에서 있다고 해도 살아갈 날들이 더 많으니까 내가 많이 사랑해 줄 거야.' 근데요. 이 아기를 엄청 교회에서 입양한 아이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사랑해 줬거든요. 간식도 많이 주고요. 근데 이 아이는요. 다른 집 아이들과는 그 또래 아이들과는 너무나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그 어떤 다른 점이 있었냐면 엄청 먹는다는 거예요. 먹어도 너무 많이 먹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한번 버림받은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기 때 어 그 12 개월 전에 입양을 해서 그렇게 극진하게 사랑을 해 줘도요. 이 아이는요. 여전히 그 구강에 대한 욕구 그래서 구강에 대한 발견 이게 그 사랑에 대한 욕구잖아요. 구강이 나중에 그 프로이드에게는 성이거든요. 이 성과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어렸을 때 버림받은 거 스킨십 신체적 접촉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이쁘다고 하고 선물을 주고 그래도 이 아이는 먹는 것에 대한 것을요 놓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만 그랬냐? 아닌 아이들도 있지만 그중에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입양한 아이들 중에 많은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든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게 불안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이 신체적 접촉은요, 특별히 자녀를 낳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남자와 여자는 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다 다르죠. 우리가 또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 하잖아요. 남자들은 다 동물이야. 뭐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남자들은 다 사랑의 언어가 신체적 접촉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남자들이라고 다 신체적 접촉이 사랑의 언어 1 번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을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부부 교육이나 부모 교육할 때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남자들은요. 대개 어떤 남자들은 싸우잖아요. 부부 싸움을 한 다음에는 어 "내가 우리 관계가 다시 이전으로 좋아졌습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처럼 스킨십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여자분들은 또 남자분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운 다음에 스킨십을 통해서 "우리 이제 아무 문제가 없지."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남자들에게는 뚜렷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싸운 다음에 화해를 했을지라도 지금 당장 몸과 마음이 버튼이 똑같아서 딱 맞아 가지고 '그래 그러면 우리 이제 화해했으니까 머리로 화해했으니까 몸이 이제 발동을 해서 그래 우리 포옹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그렇게 하자.'라는 게 여자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머리로 이해가 되고 감정이 조금 추스러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신체적 접촉이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반대예요. 신체적 접촉을 한 다음에 감정과 인지가 이제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만약에 사랑의 언어가 신체 접촉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방식이 어떤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여자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봐봐. 어? 내가 싸운 다음에 바로 몸이 안 된다고 그랬지? 이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여자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만약 배우자가 또는 자녀가 사랑의 언어가 신체적 접촉이라고 한다면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노력하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